오늘은 빅스 지수를 이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빅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많이들 등장하는데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빅스 지수라는 거는 미국의 S&P 옵션 가격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향후 30일 동안의 예상 변동성 지수인데 이거를 공포 지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왔다 갔다를 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나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왔다 갔다가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되게 앞으로 크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게 빅스가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공포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경제위기 같은 거 이제 나오면은 지수가 뭐 폭락해가지고 5%, 10%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빠지는 반면에 S&P 지수가 이제 랠리를 펼쳤다 이럴 때 하루에 5%씩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1%씩 1%씩 꾸준히 오르는 편이 더 많죠. 그래서 상승 변동성보다 하락 변동성이 통상 더 크고 이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보통 뭔가 잘못됐을 때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르면은 공포 지수라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참고로 한 금융위기 때 한 80 정도 갔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랠리를 즐길 때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갑니다. 보통 미국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낙관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큰일 났다, 도망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빅스 지수를 보면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빅스는 80을 넘어서며 극심한 공포심리를 반영했다 라고 돼 있죠. 빅스라는 게 평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완만하게 이제 낮아지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요. 그러면은 빵 튀어버려요. 그러다가 괜찮아 하다가 이제 내려와요.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중간 정도의 조정, 단기 조정 같은 경우에는 한 3, 40쯤에서 끝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다가 진짜 뭔가 경제 위기 같은 거 나오면 한 70, 80 가버려요. 또 하나, 빅스에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긴 한데 이거는 세금 문제라든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빅스가 10에서 갑자기 80을 가면은 일주일, 2주일 만에 이게 8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박이 나기도 하는데 빠질 때도 극심하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보기도 쉽고 그래서 권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빅스에 투자하는 상품은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선물 옵션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우하향을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빅스가 15로 하락하였다. 투자자들이 랠리를 낙관하고 있다. 빅스가 15로 하락하였다는 것 자체가 공포지수가 낮다는 이야기고 변동성이 낮을 거니까 상승장이 웬만하면 완만하게 이제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하고 사람들이 뭐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해석들을 합니다. 변동성이 왜 위험한가요?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진짜 한 30년, 50년짜리 논쟁거리가 되는데, 재무적으로는 투자업계에서는 보통 변동성을 위험의 지표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반박들이 있어요. 로또는 사면은 99%가 돈을 잃으니까 빵에 무조건 수렴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러면 로또는 안전자산이냐, 이런 반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논쟁이 되게 심한 영역이니까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낮은 변동성은 주식 비중을 확대를 유도함. 빅스가 낮아지면, 이렇게 보면은 빅스가 낮다랑 낮은 변동성을 거의 유사하게 썼죠. 그래서 빅스랑 낮은 변동성을 같이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뭐 첨언하자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한국에는 V 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S&P 500 대신에 코스피 옵션 가지고 하는 거라는 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빅스가 낮아지면 볼 타겟팅, 리스크 패리티, CTA 같은 시스템 자금의 위험 한도가 커짐이라고 적어놨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 자금이래요. 팀더 윤센에서 이거 제가 거의 한 1시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다 다루지 못하고 대충 시스템 자금이구나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낮아지면 시스템 자금의 위험 한도가 커진다. 는 거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은 환경을 좋아해서 변동성이 높으면은 지금 좀 위험하다, 투자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변동성이 낮으면은 투자할 한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지를 수 있다,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됨. 그래서 저변동성, 빅스가 낮고 낮은 변동성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급상 우호적, 투자자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대신에 낮은 빅스는 포지션의 쏠림을 만들고 라는 거는 에브리바디 이제 빅스가 낮다, 변동성이 낮다, 사야지 하니까 사는 걸로 쏠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충격이 오면 디리스킹이 나온다는 점은 유의라고 했는데, 디리스킹이 뭐 영어로 괜히 적었나 싶네요. 다시 보니까 제가 적은 건데, 충격이 오면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주식을 팔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오히려 빅스가 낮으면은 이거 너무 낙관론인데 슬슬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래서 뭐 바닥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과매수에 이제 매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뭐 빅스 한 15 정도 되면은 이제 주식을 좀 줄여야겠다. 이 정도면 살 사람 다 샀구나. 기관이 여기서 더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빅스가 보통 얼마가 평범한 거예요? 라고들 하시는데 보통 한 20 정도면 뭐 평균적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20일 평균, 뭐 60일 평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고 20 정도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빅스 지수 설명 마치겠습니다. 레버리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거 엄청 기초 용어인데 왜 레버리지라고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버가 지렛대잖아요. 근데 지렛대를 왜 쓰냐고 생각하면 적은 힘으로 이제 뭘 큰 거를 들어올릴 때 지렛대 쓰잖아요. 그래서 적은 걸로 큰 거를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적은 자본으로 더 큰 자산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대출 같은 것도 레버리지예요. 예를 들면은 집 살 때 현찰 100%로 집 사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레버리지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1억을 빌려준대. 그러면은 레버리지 5배 쓴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예문을 보면 레버리지를 120% 사용하여 투자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한 1억 2천 정도 빚을 땡겨가지고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빚을 안 지더라도 상품 자체에 레버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이거는 ETF 자체에 선물 옵션 같이, 선물 같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이제 상품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즉, 이해가 어렵다면은 이제 더 크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대출 같은 거를 끌어 쓰는구나. 그냥 레버리지는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곱하기, 뭐 대출 이런 것들로 바꿔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뭐 삼국지를 보시면 이제 손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원술한테 옥새로 이제 병사 3천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혹은 사회초년생이 주식을 에브리바디 하니까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마통을 땡기죠. 그것도 레버리지입니다. 동사는 자기 자본 활용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활용이 가장 공격적인 증권사이기도 함.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부채를 쓴다든가 자기 자본 대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로 해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로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게 증권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발행음이랑 IMA라는 거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법적으로 레버리지 200%, 300%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OE라고 하는데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이거는 ROE는 따로 설명드릴 건데 부채가 높을수록 ROE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시 낮은 브로커리지 비중은 장점이라고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사가 레버리지 활용을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적은 자본으로 더 크게 이제 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레버리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출 곱하기 이런 용어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대로 갈 때, 혹은 뭐 판단이 틀리거나 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때도 곱하기로 깨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위험이기도 합니다. 보통 증권업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맥스 2.2배에서 2.5배까지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많죠? 그거는 125배까지 됩니다. 그리고 해외 보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50배까지가 합법이고 해외에서는 1000배까지 됩니다. 그렇게 레버리지 많이 하는데, 옛날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엄청 어려운 펀드가 있었거든요. 수학 쪽, 그쪽에 상 받으신 수학자분들이 이론상 무위험하게 아주 조금 먹는 거래가 있었어요. 그거를 레버리지를 한 300배, 400배 써서 규모를 뻥튀기 시켜버리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거를 굴리다가 이거 계산이 틀렸네? 삐끗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레버리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모대출인데, 대출은 아시죠? 설마. 그러면 사모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사모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이제 아까 PD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모입니다. 공사.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이 차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라이빗이겠죠? 자, 공모랑 사모는 무슨 차이냐고 하면은, 공모는 대중교통처럼 에브리바디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사모대출은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모펀드 가입 요건이 에브리바디 하는 펀드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의 49명 이하일 때 사모펀드, 그 이상 50인 이상 하면은 집합투자자라고 해가지고 공모, 에브리바디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모가 기본적으로 공모랑 다른 게 뭐냐면은, 공모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뭔가 규제가 빡세겠죠.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쵸? 그 다음 사모 머시기 붙은 거는 일단은 되게 소수의 그거를 모으고, 그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좀 알 법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 좀 더 어렵고 고난이도고 뭔가 복잡한 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제가 덜 빡세요. 그러니 별 희한한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모대출이 뭐냐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에브리바디 할 수 있는데 이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안 나와요, 혹은 우리는 비상장이라서 대출이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사모펀드가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대출이라는 거는 사모펀드 같은 거에서 기업에 대출해가지고 이자 받아 먹는 겁니다. 은행이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한 거를 이제 사모펀드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용등급 낮고 그런 데서 많이 쓰겠죠. 혹은 비상장 기업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위험이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사모펀드들이 대출해줄 때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꾸준히 돈 나오고, 또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경기 변동에 노출이 덜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덜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IMF 때 백수들이 이제 PC방 가서 노닥거렸잖아요. 그래서 게임만 해도 경기에 비민감한 경기 방어 산업 취급을 받았고, RGB니 한글 이런 거 경기가 안 좋아요 한다고 갑자기 안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꾸준히 돈 들어오고 경기 안 탄다, 와 좋은 투자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GPT나 클로드가 나타나가지고 얘들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여기에 돈 집어넣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회수를 막 해가요. 난리가 난 거지. 뱅크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내 돈 내놔 하면 은행이 망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모대출은 일단은 대출을 회수를 해야 이제 돈을 뭐 주든 말든 할 텐데, 펀드에 이제 돈 집어넣은 사람들이 내 돈 돌려주세요 하고 이제 몰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위기 아니냐, 난리 났다, 이슈가 된 건데, 그래서 사모대출이라는 용어가 사모펀드나 이런 회사들이 사모로 대출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하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위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전에 보시면 위에 세 줄은 뭐 상관없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이란 및 사모대출 이슈로 인한 매크로 요인, 뭐 이란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사모대출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 쓸 거래 라는 이제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뭐예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떡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밥은 좀 너무 MZ스러우니까 이야기, 스토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모대출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야, 내 돈 내놔, 돌려줘 할까? 이제 아니 그거를 회수도 못했는데 어떻게 바로 줘요 하고 일부만 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더 불안해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매크로 요인이라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거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주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다. 이런 게 매크로 이슈가 터졌다. 그래서 대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반도체 센티멘트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점이 3월 14일이었으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였잖아요. 그때 제일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이란 전쟁, 두 번째로는 사모대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사모펀드는 아무 때나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으면 만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뭐 5년 이렇게. 그러면 만기 다 될 때까지는 이거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기까지 돈을 못 빼거나 줄 수는 있는데 이 대출의 규모가 100억이면 5%까지만, 3달 안에는 5%, 그러니까 5억 한에서만 돈을 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모대출이 왜 난리가 났냐? 만기도 안 되는데 10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이렇게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몰려서 이걸 만기도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빼요? 못 줘요, 못 줘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진 거지. 야, 그거 기다리다가 이 회사들 망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AI는 진짜 한 달 지나면 훅훅 바뀌는데 만기 기다리다가 저 회사들 다 망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대출을 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은 아주 규모가 작거나 불안정한 회사들일 텐데 대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야 뭐 AI가 금방 대체를 못하겠지만 그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클로드 1시간 뚝딱 해버려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잖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내 돈 내놔요 하니까 못 줘요 해가지고 다들 이거 위기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 거고, 사모펀드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식 같은 거야 그냥 팔면 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바로 거래가 안 되죠. 사모대출도 만기가 있을 거고, 혹은 부동산 팔려면은 이제 시간 걸리잖아요. 컨텐츠, 영화 같은 데 투자했는데 영화 이제 찍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돈을 회수해? 그런 거는 회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이 투자한 대상이 유동성, 그리고 환금을 제때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공모펀드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왜냐하면은 온갖 투자자들이 이제 다 하니까 넣고 빼고 쉬워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모펀드는 알만한 사람들이 하고 소수만 받아서 하니까 그런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서 이런 전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모펀드가 주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모펀드가 담은 자산들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사모대출 관련해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도.